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올해 마지막 방송은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느새 2023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이미 역사적 신고점을 썼거나 아니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연고점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해외 증시가 왜 강한지, 우리나라 증시는 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2024년부터는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방송이 월요일이 25일, 그리고 1월 1일이어서요. 오늘 12월 26일, 그리고 1월 2일 날 올라갈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선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SVB 사태 이후에 미니 양적 완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석이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다 지금 경기 침체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잖아. 그런데 어땠어? 정작 주가는 네가 말한 것처럼 정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명할 게 필요해. 그래서 궁색한 변명거리가 몇 개가 등장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SBB 사태로 인한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 결론은 미니 양적 완화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야. 연말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는 다시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게 대부분 분석가들의 결론이야. 하지만 아빠는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 미니 양적 완화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빠는 애시당초 그 가정은 틀렸다고 봐. 아니, 어떻게 QT를 하면서 QE를 한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전문가인 아빠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아빠가 결국은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꼭 해줬던 말 있지? 무슨 효과? 물가 효과죠. 그래, 물가 효과.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물가 효과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10,000원짜리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100%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하던 원자재 값은 20,000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회사는 20,000원에 계속해서 판매를 할까요? 절대 봉사단체가 아니라면 그럴 리는 없겠죠. 물론 고물가 시대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100%다 전가시키진 못할 거예요. 한 50% 정도 반영을 시켜서 3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겠죠. 그럼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뚝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주가가 절반까지 조정을 보였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물가가 계속 높아지다가 그 물가 자체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전처럼 2%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한번 오른 물가는 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일단 오른 물가는 영원히 오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지. 거기서 더 오르는 거야. 실제로 지난 화요일 뉴스레터 그랜트의 금리 관측자인 편집장인 짐 그랜트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선언을 했어. 현재 목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영구적 화폐 가치의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말이야. 당연한 말이야. 예를 들어서 9%였던 물가가 2%까지 떨어졌다. 이건 사람들이 7%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9% 오른 물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거기에 2%가 더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짐 그랜트가 한 말은 이미 오른 물가는 다시 뒤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달러 가치의 영구적 손실을 의미한다. 그렇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거의. 이게 달러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이 없거든. 근데 진짜 그랜트는 굉장히 용감한 발언을 한 거야. 짐 그랜트는 그 말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곧 보게 될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어버린 구매력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영구적 현상이다. 현대 통화 사이클에 그런 디플레이션은 없다. 2020년 이후 영구적 구매 상실이 10%대 초반이며 앞으로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어.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결국 지난 3년 동안 5만 원짜리 화폐 가치가 4만 원 초중반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화폐 가치의 영구적 손실은 결국 주가의 영구적
상승과 직결된다는 것이지. 이유는 간단해. 아까 이수가 말했던 회사 말이야. 10,000원짜리 원자재를 사서 2만 원에 팔던 회사가 이 원자재 가격이 2만 원이 됐어. 근데 초기에는 3만 원에 판다 그랬지. 근데 시장이 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2만 원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4만 원에 팔게 된다고. 그러면 매출이 두 배가 된 거지. 그쵸. 이익도 두 배가 된 거지. 그 그럼 주가도 두 배가 되는 게 물가 효과다. 그렇지. 실제로 70년대는 반땅이 난 적이 있었지만 80년대는 똑같은 물가가 반대로 작용을 했어. 음. 뭐 천정부지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물가 효과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음. 썼고 다우 지수가 따라서 역사적 고점을 경신을 했지만 이거는 SBB 사태로 인한 미니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라 물가 효과로 인한 화폐의 영구적인 가치 상실 때문인 거네요. 그렇지.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주식을. 그렇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에 대한 착시 효과일 뿐이야.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한 물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주가는 상승하게 될 거야. 문제는 한국 증시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연고점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해외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 첫째는 중국 시장과의 상관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미 간의 어떤 패권 전쟁 때문에 새롭게 생긴 국제 질서 때문이야.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 했어, 아빠가? 미국과 유럽 주도의 디리스킹 정책 때문이죠. 사실상 디커플링. 중국 경제에서 생산되던 공산품이 뭐 인도나 멕시코 등으로 이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많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 침체로 이어진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봐. 지금 사람들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원인은 디리스킹이야.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누가 거기다 돈을 빌려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살 수 없으니까 부동산 침체가 생긴 거거든. 미중 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리스크가 전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 개발 업체라든지 LGFB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 역할을 창구 했던, 역할을 창구 했던 역할을 했던 그 신탁회사, 신탁회사들이 신탁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부실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무디스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고 또 그 홍콩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고 이랬다라는 그런 소리 있거든. 맞아요. 그 중국의 가계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5%로 고용 시장이 마치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믿기가 아, 안 어렵거든요. 되지. 실제로 중국 내에서 신용 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중국 은행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15세에서 59세 신용 불량자 수는 현재 854만 명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년 초 570만 명 대비 49.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중국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또한 중국 정부가 발표를 중단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청년 실업 문제는 전혀 해소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탕핑족, 만취업, 취업 유예 등 청년들과 관련된 각종 신조어들만 봐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탕핑족과 만취업 청년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3월 기준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정도의 수치면 중국 청년의 절반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물가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주식은 어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지. 우리 경제에서 대중국 수출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분의 1을 차지했었어. 이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5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다음으로 미중 간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어떤 국제 질서를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 이전에는 어땠어? 뭐 아무거나 하나만 잘 만들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잖아. 하지만 이제는 시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자꾸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시장이 작은 나라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일이 잦아질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번에도 프랑스판 IRA라고 할 수 있는 녹색 녹색 산업. 산업법.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는 대당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체코에서 생산되는 코나 하나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됐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왔던 한국산 전기차들 있잖아. 뭐 니로라든지 소울이라든지 이런 거 다 탈락했단 말이야. 이유가 뭐야? 수출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탄소 배출 계수 조정 같은 것들을 프랑스의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중국 전기차가 모조리 빠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 물론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 보조금을 받던 것이 좀 11,000대 정도,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11,00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거 하나로 끝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이 자국 이기주의가 프랑스만의 단독 행보도 아닐 것이고 또 전기차에 국한된 문제도 아닐 것이다라는 점이야. 지금 프랑스의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의 자극을 받았던 이 유럽 우선주의의 새로운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프랑스가 하는 그런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이 유럽 연합은 물론이고 여타 다른 세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많겠지, 말씀이에요. 당연히. 적어도 자기 나라가 어떤 시장을 가졌다면 일제히 자국의 공장을 세우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덩치가 조금 있는 나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환경에서 현대나 기아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사용될 자동차는 유럽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야.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유럽산 차량 우대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튀르키예에서도 외국 전기차 업체의 진입 장벽 자체를 좀 높여가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역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린 스틸, 재생 항공 연료 등 5개 부분의 어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일본판 IRA도 할 생각이라고 해요. 음.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공장은 다 사라지겠네요. 뭐 다 사라지게 하겠어. 하지만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 유럽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유럽에서 만들어야 될 테고, 또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테니까 말이지. 공장이 미국에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GDP를 높이고 그 나라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럼 호당이 돼버리는 거야.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다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 지지부진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지?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으니까 2024년부터는 조금 기운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요. 궁금하지? 궁금하기는 한데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잘로? 네, 여기서 자르고 2024년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방송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연말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년에도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바이. 바이.